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 동안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일 정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독도에서 소방 구조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5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청와대까지 얽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열릴 전망이라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부산항 잠수함 기지에 일제시대 금괴가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국방부가 민간 건설업자에게 군부대 발굴을 허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회의가 취소될 만큼 격렬해지고 있는 칠레 시위가 대통령과 권력층이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JTBC 특파원이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입장료를 내고 방문할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찾는 손님들이 없어서 상당히 썰렁할 따름입니다. 이런 곳을 조성할 때 수십억 원대의 세금이 쓰였다고 하는데 결국 방치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방문 중인 태국에서 11분 동안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해 9월 이후에 13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이 강조한 것은 대화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고위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만남을 방콕에서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의 환담은 원래 약속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보고 즉석에서 제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환담 시간은 모두 11분. 갑자기 환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통역도 실무자도 제대로 없었지만 청와대는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강조한 것은 대화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필요하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최근 나빠지기만 했던 한일 관계에 비하면 두 정상의 대화 자체도 의미가 큽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회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달라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콕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대로 일본 측의 반응은 양측의 이견만 부각시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만 부각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초조해야 한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가더라도 주도권을 잡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낸 보도자료는 딱 4문장이었습니다. 만남 자체도 환담이 아니라 약 10분간 말을 주고받았다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만큼 한국이 이른바 약속을 지키란 뜻을 재차 밝혔다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한 양국 간 고위급 협의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외교 당국 간 협의로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이견을 좁히기보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말이 오갔다면서 이번 환담이 우연히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부 기류를 반영한 듯 일본의 한 민영 방송은 정상 환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해설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쿄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중인 문희상 의장이 혐한 시위대에 갇혀 주일 한국 대사관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은 문 의장이 지난 2월 아키히토 전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 문제 삼아 면담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인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도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의 종료를 번복하라라고 압박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국방장관까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 지소미아는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일부터 3일간 방한합니다. 직전 일본 방문 때 지소미아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한국이 원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차관보도 지소미아 종료로 기뻐할 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주장했고 조지프영 주일 미국 대리대사도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악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생각을 밝힌 통로도 한결같이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이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미국의 손해를 우려하는 외교안보 라인 고위직들을 자극해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회 압박이 진행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에 무관심한 척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사고 벌써 닷새째를 맞고 있는 독도 구조 헬기 추락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희생자 시신 2구와 헬기 동체가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지금도 나머지 5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고 첨단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심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실종자 수색의 성과는 그 이상은 없는 상황이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로 실종자가 수습이 됐다,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헬기 동체 잔해로 보이는 부유물만 오늘 2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헬기 동체가 발견된 것은 독도 남쪽 600m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도 상당히 먼 곳에서 부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독도 남동쪽 21km 또 25km, 35km 부근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유물이 꽤 먼 데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색 범위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해경은 점점 수색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의 수색 범위는 사고 부근에서부터 인근 9km였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37km 그리고 오늘은 54km까지 넓혀서 현재는 수색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깊은 바다 수색은 하지 못했죠? 네, 오늘은 청해진 함이 없어서 오늘은 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해진 함에 이 잠수부들이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블랙박스가 헬리콥터의 후미에 장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그 헬리콥터를 건져내긴 했으나 그 후미가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여전히 건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인양한 건 사고 헬기의 동체 부분입니다. 이 꼬리 부분에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더, 사고 당시의 교신 내역이 담긴 보이스 레코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조금 전 해군 브리핑에 따르면은 이 꼬리 부분의 인양은 내일 낮부터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로 인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검토 시작한다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확한 사고 원인 이런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울릉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과 관련해서 해경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에 희생자 두구 시신이 안치됐지만 분향소는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실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신을 수습한 희생자 가족들은 이제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울 힘이 없어. 깜깜한 밤에 독도에 빠졌다는 건 우리를 다 죽여버렸어.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 강서소방서에 모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군과 해경, 소방청은 오늘 실종자 가족들에게 언론에 비공개로 수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는 고성과 오열이 들렸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이 고통을 호소해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묻고 답했지만 가족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보겠다, 모른다라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데. 한 실종자 가족이 헬기가 펑 소리를 내며 추락하는 영상을 봤다고 해 잠시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그런 영상을 보여준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KBS가 헬기 추락 영상과 관련해서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독도 경비대가 이를 다시 반박하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요청이 와서 곧바로 영상을 제공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아예 없다고 했다가 편집본만 일부 보내주고 다시 삭제했다고 계속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독도경비대가 KBS에 영상을 처음 요청한 시간은 지난 1일 새벽 0시 55분쯤으로 파악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시간 반 뒤입니다. 수색 지점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추락 지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독도경비대는 설명했습니다. 독도경비대는 KBS 직원이 영상을 찍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영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청에 영상을 곧바로 제공했다는 KBS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두 번째 요청은 새벽 1시쯤 경비대의 박모 팀장이 다시 전화를 했는데 KBS는 헬기가 이륙한 뒤의 장면이 없는 편집본을 보내왔습니다. 박 팀장이 헬기 뜨는 모습 찍는 걸 봤는데 수색에 참고하게 좀 보내달라고 하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샘 수색 끝에 빈손으로 돌아온 뒤에 KBS 직원의 답이 또 바뀌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독도경비대 관계자는 아침에 식당에서 만난 KBS 직원에게 이륙 장면은 왜 안 주냐 하니 사실 이륙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삭제해버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당일 KBS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KBS 측은 영상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번복했고 주요 장면이 빠진 편집본을 제공했다가 다시 삭제했다고 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KBS는 당시 해당 직원이 편집본을 보낸 게 아니라 원본 동영상 3개 중 2개를 독도에서 전화로 요청받은 후 제공했으며 편집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선 사과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륙하는 장면이 빠진 영상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선 직원이 촬영 통제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영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만 키웠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관병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감을 따라고 했다,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아들이 공관에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연 것도 당시 공관병들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도 갑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오히려 갑질 의혹 제기가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청 교육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 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이 세웠던 대표적인 반인권 조직이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사례까지 포함해 사망자가 449명에 달했고 상해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여러 갑질 의혹을 부인했지만 박 전 대장의 부인의 공소장엔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부인이 공관병의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고 키우던 화초가 냉해를 입자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뒀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의 1차 인재 영입 대상이었지만 논란 끝에 보류됐던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JTBC 강연입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당 지도부는 박찬주 전 대장은 영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하지만 앞서 보신 기자회견 직후에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받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던 황 대표 측근들도 조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변한 건 사실이라며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황 대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황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전해지자 당 최고위가 반발했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밀실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JTBC와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의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황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조국 사태로 잘 보이지 않던 황 대표 리더십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 당은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국방부가 서울 청운동에 있는 과거 기무사령관저를 민간에 팔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가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저는 작년 9월에 기무사가 해체돼서 안보지원사로 재편된 이후에도 군이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에 끝납니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오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마쳤고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끝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등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에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도 조 전 장관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정 교수의 차명 주식 매매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입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들어야 할 답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국장으로 일할 때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 이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또 다른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던 정부 서울청사 16층을 중심으로 업무했을 당시의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에 있을 때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 외에 업체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수사는 고발에서 비롯됐습니다.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는데 징계 없이 끝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당시 윗선이 감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조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압수수색 다음 날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부시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었지만 금융위 국장에서 물러나며 처벌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여러 주장이 개인 일탈일 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날치기 안건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한 평화적인 농성으로 정당 행위다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쯤에 검찰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변해 법리적 견해를 미리 수사기관에 밝히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 농성 등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다 하는 입장이고요.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를 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입법 갈등에서 비롯한 정쟁의 사안으로서 원내 정당 간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국회 내부의 분쟁에 불과하다. 다만 형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 존중 차원에서 나 원내대표가 출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주쯤 나 원내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검찰과 조율한 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권 의원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반대하다 사개특위 위원 자리에서 사임된 인물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2017년 대법원장의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위해서 재판 개선 예산 4억 7천만 원을 끌어다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6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이 적어도 15번 넘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분석 결과도 새롭게 나왔고 범행 전후에 밝은 목소리로 펜션 주인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고유정의 6번째 재판에선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울먹이면서도 분명히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고유정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작 저희가 가장 바라는 신행방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의정의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는 새로운 국가수의 분석 결과도 냈습니다.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따르면 고 씨가 15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만 흉기를 썼다는 고 씨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고 씨가 범행 전후 펜션 주인과 태연히 통화하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음에는 고 씨가 살인 직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청석에서 고 씨를 향해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고 씨 측은 재판부에 요청한 현장 검증을 의견서로 대체하겠다며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몽골 헌법재판소가 입장문까지 내서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장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있던 몽골 시민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주장은 일관됩니다. 지금 발리에 있는 도르지 소장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인천공항을 들르게 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몽골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지난 1일 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이 우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출국한 직후입니다. 용의자는 소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몽골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셈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도르지 소장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몽골로 돌아갈 때 인천공항을 경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때 다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를 모두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타다는 역시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정부 등과 충분히 논의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담당 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얽혀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던 터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 전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리 사건 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타다가 불법인지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었고 타다 관련 공방이 진행 중이라 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안이 커지자 대검이 직접 나서 과정을 설명하고 침묵하고 있던 법무부도 책임 공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받았지만 1개월에서 2개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속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1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됐고 청와대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검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통 채널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정부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벤처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와 국회에 쌓인 불만이 타다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혁신과 창업 의지가 정면으로 가로막혔다. 타다 기소에 대한 1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1년 넘게 해온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정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산업 창업은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소극적인 행정부, 제도 마련에 미적대는 국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정위가 의견을 밝혔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뒤늦은 부처 간 책임 공방에 쓴소리도 나옵니다.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법부에 맡겨버리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한심한 노릇이죠, 사실.
타다 기수에 동정적인 여론도 늘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타다가 혁신적인 신산업으로 키울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 서비스라는 답변은 25.7%에 머물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타다에 이어서 파파라는 업체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타다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6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타다와 동일하게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준 뒤 등록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8월 개인 택시 운전자 9명은 파파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파파 서비스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파파 측은 국토부와 택시업계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였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제 작은 스타트업한테도 그렇게 사법적으로 진행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불법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서. 택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파파 측에 운전자를 보낸 인력 공급업체 등을 조사한 뒤 이달 내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타다에 이어 파파도 수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운송 사업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따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확인된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을 하기 위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해놓은 만큼 12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무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지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랬듯이 미국 정상과 만나기 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도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두 정상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소미아가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정시 확대를 둘러싼 입시 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정시 비중을 늘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 선언도 나왔습니다. 혼돈의 교육 현장,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교육부가 정시 확대로 입시 제도의 방향을 튼 지 열하루 만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감들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입제도가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교육과정 운영과는 상치되는 그야말로 학교가 자칫 대단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그러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 고교 1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에 입시 제도를 대폭 고치자고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합치고 시험도 학생부, 교과, 수능, 실기 등으로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수능은 고1, 2학년 7월과 12월 2번씩, 3학년 때 1번 등 총 5차례 치르고
한 과목당 한 번씩 골라 치르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정시는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에 비해서 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시에서도 부모 찬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보내면 1억 원을 받는 입시 코디를 구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시 전략을 알려주는 설명회에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들썩이는 사교육 시장을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3 입시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1년에 8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아들의 정시 준비를 위해 공고를 낸 겁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붙으면 1억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걔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영양도 주고 바둑도 가르치고. 서울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소문난 입시 컨설팅은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명문대 보내주고 옛날에 TV에 나온 거 스카이 그런 코디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받아요. 수능을 앞두고 대치동 학원가에도 학부모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기 강사의 입시 설명회 때문인데요. 예약이 시작되면 몇 초 만에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시 설명회에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빈자리가 없습니다. 옆 강의실에선 실시간 영상이 중계됩니다. 문제를 썼어요. 경영을 썼어요. 경영을. 에라 모르겠다고. 제일 높은 거 아예. 그리고 120번대 주하고부터 다 쓰여요.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도 결국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시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2부, 3부 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시냐 정시냐에 관계없이 사교육비는 뜁니다. 정시 확대 방침이 나오자마자 사교육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 PC방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 시간만 골라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루에 6시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음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PC방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담배를 피우는 듯 하더니 음란 행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휴대전화기를 만집니다. 그러나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A씨가 보이면 시선이 따라갑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왕시의 한 PC방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남성은 이날 6시간 동안 PC방에 머물면서 음란 행위를 14차례 반복했습니다. PC방 안의 직원은 A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A씨는 탕비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저를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남성은 화장실 앞 복도까지 A씨를 따라왔습니다. 3번씩이나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CCTV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에 대해 공연 음란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공포에 떨던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로 입건된 사람은 점점 늘고 있는데 대부분 벌금을 물고 끝나는 실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CCTV 영상을 직접 구해 피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핀잔을 주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라고 6시간 동안 제가 무서웠다라고 하소연하듯 얘기를 하니까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문제의 남성은 사건 이틀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남성인 걸 보곤 그대로 자리를 떠난 날도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음란 행위 입건은 5년 만에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최고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고 법조계에선 말합니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이 없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본인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정말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평생 어쨌든 지워지지 않는. 이 때문에 처벌 강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빼돌렸다. 이건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금괴 보유설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출처를 추적해보니까 일본이 패망 직전에 보물 수천 톤을 부산항에 묻고 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시작돼서 40년 넘게 되풀이된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가 이 소문을 믿고 민간 발굴업자에게 군부대를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간만동에 있는 항만 기지입니다. CCTV가 설치된 담벼락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만든 높은 벽과 철조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옆에 설치된 철문은 군부대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이름이 아닌 일반 기업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군부대 안쪽에 있는 보물을 발굴을 하겠다면서 약 2년 전에 뚫어놓은 철문입니다. 이 안쪽을 보면 지금도 발굴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약 10개월 전쯤에 중단됐습니다. 국방부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해당 군부대 발굴을 허가한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정 씨는 국방부 허가 문건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토지 사용하고 발굴 승인 통보지요. 외국은 촬영하는 이름이죠. 정 씨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문건입니다. 일제가 패망 직전 부산항 간만동 잠수함 기지에 금 1,100여 톤, 다이아몬드, 금불상 등을 남겨두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군과 일본군 유해 2만 구와 잠수함 시설도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82년에 육군본부 허가를 받아 땅을 파봤는데 잠수함 기지의 흔적을 찾았다면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121m를 팠더니 2.8m짜리 지하 통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추적했습니다. 먼저 문건에서 100m 넘게 팠다고 한 부산항 인근 수심은 최대 20m에 불과했습니다. 3마일 정도 떨어지면 100m가 되거든요. 정 씨가 내세운 일제 보물찾기도 1960년대부터 되풀이돼 왔습니다. 1977년 11월 23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본군이 숨겨둔 금괴를 찾아라라는 기사로 업자들이 부산항 일대를 10년 넘게 찾았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국방부 허가 후 1년 넘게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12m, 16m까지 내려가는 건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흔적 같은 거라도 좀 연결된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발굴을 중단시켰고 정 씨는 또 다른 업체를 세워 발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현장 부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고 임무에 지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40년 넘게 이어진 일본군 보물설은 최근에 유튜브를 타고 이른바 문재인 금괴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본군 보물 찾기가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는 실태를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다 파가고 없다고 하네요. 현재 가치로는 대략 300조 추정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문현동에서 나온 금 수백 톤 중에 50톤을 북한으로 유튜브에 퍼진 이른바 문재인 금괴 보유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건 작가 정모 씨의 주장입니다. 노무현 지하실에 있던 금을 급하게 양산으로 옮겼고 당선되고 나서 2017년 가짜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막 옮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금괴 200톤을 보관하다 태국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하고 사위 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터 닦아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정 씨가 부산에 일본군 보물이 묻혀 있다고 주장한 건 지난 1999년. 당시 정 씨는 2억 원 넘게 투자받고 해당 지역을 팠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출소 이후엔 자신이 발견한 일본군 보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정 씨 동생이 형이 발견한 금괴를 참여정부가 가로챘다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정 씨가 일본군 금괴를 발견했다고 지목한 곳은 부산항 인근. 국방부가 발굴을 허가했던 부산 항만기지와 불과 2km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일본군 기지였다는 주장이나 묻혀 있다는 보물 종류도 비슷합니다. 이곳 역시 70년대부터 일본군 보물이 묻힌 곳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일본군 보물찾기. 이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판결문에 피해 여성이 몰래 찍힌 사진이 그대로 실려서 논란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지만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을 판결문에 함께 실었습니다. 피해 당시의 실제 모습이 공적인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판례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넣어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문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몰수의 취지에도 사실 이 사진을 이 판결문에 싣는다는 게 적절치가 않은 거죠. 피고인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또다시 이 판결문이 침해하고 있다. 피고인도 해당 판결문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 유포와 같은 2차 가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은 피고인을 포함해 법원 직원 등 일부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 실제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해당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제안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소주병 뒷면에 보면 연예인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술 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앳된 아이돌 사진이 술병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와 그림이 갈수록 강해지는 담배와는 다릅니다. 음주를 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7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800여 명, 매일 13명이 알코올성 간 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130만 명을 넘습니다. 미성년들도 쉽게 술을 접합니다. 지난해 기준 첫 음주 연령은 13살 정도입니다. 청소년의 30.1%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연 정책과 비교해 술과 관련된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업 예산만 해도 금연 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13억 원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파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술을 담는 용기엔 연예인 사진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 반도체 수출량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발표된 7월부터 매달 증가율이 2자릿수입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거래처들이 주문을 늘렸고 우리 기업이 일본산을 대체할 소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량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7월부터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늘었습니다. 4개월 연속 2자릿수 오름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 반도체 생산이 불확실해지자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거래처들이 주문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도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조달의 차질로 인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반도체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재고 확보에 나선 게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본산을 대체할 소재를 수입하고 국산화에도 속도를 냈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 불매 운동은 온라인 직구 시장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올 3분기 일본에서 직접 구입한 금액은 2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도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홍콩에선 친중국파들이 백색 테러를 또 벌였습니다. 모두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현직 야당 구의원도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홍콩 시내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부상자들을 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논쟁을 벌이다 홍콩은 중국 땅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망가려던 이 남성은 시민들이 막아서자 한 명에게 달려들어 귀를 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직 야당 구의원인 앤드루 치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친 4명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치우도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night or maybe the next weekend, and there's a lot of worry. 홍콩에서는 지난달 시위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쇠망치 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중국파에 의한 백색 테러가 끊이지 않으면서 홍콩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지금 인도의 뉴델리는 스모그가 너무 심합니다. 항공기들이 착륙을 못할 정도입니다. 뉴델리가 속한 델리주의 총리는 델리가 가스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형태조차 흐릿합니다. 도로 옆에 선 여성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현지 시간 3일 최악의 스모그가 덮쳤습니다. 뉴델리 인근 대기질 지수는 오전 한때 최대치인 999에 이르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500만 넘어도 극심 단계로 이 기준으로 치면 오늘 서울의 지수는 가장 나쁠 때가 164였습니다. 이 때문에 뉴델리가 속한 델리주의 아르빈드 케지리왈 총리는 이 지역의 상태를 가스실로 변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Terrible, it's pathetic. I feel like moving out as well because I'm pretty young and I'm still like on a stage of building up my life and my career. 스모그가 워낙 짙다 보니 뉴델리로 향하던 37개의 항공편은 기수를 다른 공항으로 돌렸습니다. 인도 정부는 5일까지 일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임시 휴교와 건설 현장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CNN은 겨울을 앞두고 농부들이 경작지를 불태우는 풍습을 스모그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뉴델리의 등록 차량이 인도 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880만 대라는 사실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10분 정도 전력 공급이 끊겨서 신호등과 승강기가 멈추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인근 변전소에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긴 걸로 보고 긴급 복구를 마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닭을 낳는 씨닭을 파는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 원종, 하림 등 4개 업체가 2013년 씨닭 수입을 줄이기로 담합했다며 3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씨닭 공급이 줄고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퍼지며 당시 닭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지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적색 수배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188개 나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고 영국의 영주권 자문회사 헨리앤 파트너스가 밝혔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190개 나라로 1위였고 북한은 39개 나라에 불과해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면 지자체들은 그 촬영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합니다. 한류 붐이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왔지만 흑자를 보는 곳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철거를 하느라고 다시 예산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우원석 기자입니다. 실은 벗겨지거나 색이 바랬습니다. 군데군데 시트지가 벗겨진 곳도 눈에 띕니다. 경복궁을 본따 만든 세트장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영상 테마파크인데요. 주말인데도 이곳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소 썰렁한 느낌이 드는데 입구에서부터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까 삭막한 분위기까지 감돕니다.
지난 2005년 부안군에서 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세트장입니다. 해서만 이렇게 봤는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4,000원씩 주고 가기는 그런 것 같아서 저희 그냥 가는 거예요. 입구 검표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식당과 주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 중이라며 접근을 막아두기도 했습니다. 성벽 한쪽엔 촬영에 쓰였던 소품과 자재들이 어지럽게 늘어졌습니다. 이곳은 성벽 안쪽에 있는 공간인데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쓰이는 이런 소품이라든지 이곳 자재들을 모아둔 창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묻어있는 이런 그릇이라든지 다 쓴 소화전들이 놔뒹굴고 있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드나들 수 있는 문도 없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험장들은 허허 벌판입니다. 영상 테마파크 안에는 이런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왜 이 테마파크 안에 샤워 시설이 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곳 전체가 진흙 체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몸에 묻은 뒤에 이거를 물을 이용해서 씻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물조차 나오지 않고 주변에도 진흙은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긴 했는데 뭐 한복 체험하는 것도 직원이 없어가지고 사실 체험을 못하고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경로도 2,000원을 받는데 경복궁 진짜 가서 우리는 안 내잖아요. 여기 누가 내가 이걸 보러 또 오겠어 2,000원 내고?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조성한 강원도 태백시의 한 촬영지. 2016년 개장 이후 강원도의 대표 한류 관광지로 조성하려던 곳입니다. 270억 원을 들여 레스토랑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커플 축제는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혼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사이 방문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간 이러고 있잖아. 잊어가는 것. 세금을 여기다 잘 쓰면은 그것도 그 값어치가 있고 잘못 쓰면은 세금만 아깝지. 전부 우리 세금이잖아.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해 찾아가기 어렵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세트장, 2006년 6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 촬영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 드라마 제목을 따서 갖가지 관광 상품들을 이 지역에 개발해 놓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안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자체들은 한류가 회자되던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앞다퉈 세트장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내는 곳은 전국 30여 곳 가운데 5개 정도로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만 들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결국 수수는 돈을 더 들여 재정비를 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겁니다. 전북 부안의 다른 세트장은 지난 여름부터 3억 원을 들여 철거해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 단기적으로는 촬영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 없이 추진한다면 남은 건 하나도 없이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이른바 친박의 위세가 등등했던 시절에 그는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타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 공천을 보장할 터이니 지역구를 옮기라는 권유 아닌 권유였습니다. 그들은 VIP의 의중을 들먹이면서 위세를 과시했으나 정작 계파와 측근 정치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벽을 자신들만 깨닫지 못했으니 분위기 파악, 즉 정치의 감을 잡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이 다 돼서 다시 총선 준비로 분주한 시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인물은 또 다른 감에 대한 주장을 펼쳐놨습니다.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 말에는 옹이와 가시가 박혀 있었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군대의 인권의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다 했고 이제는 사라진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으니 가족과도 같은 공관병에게 한 이 일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의혹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는데 그 당당한 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작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정말 귀한 분이라 칭하며 영입 의사를 밝힌 정당은 세상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몇 년 전 때 아닌 정치권 감 논란을 가져온 그들은 정작 시민들의 마음을 그 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청산해야 하는 정치의 행태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정치적 감의 계절.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연 장군이 일갈한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는 주장과 묘하게 겹쳐오면서 감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데 하긴 두 감은 하필이면 장단음까지 같아서 평소 같으면 전혀 상관도 없을 두 단어가 장군님 한마디에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상관이 있게 돼버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열려던 칠레 정부가 회의 개최를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지하철 요금을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 올리려다가 불평등에 지친 시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제회의를 취소시킬 정도로 격해진 시위는 보름이 넘도록 전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JTBC의 임종주 특파원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 들어가서 지금 현장을 취재 중인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칠레를 연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실 연결 전에 조금 끊기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연결하면서 조금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서울과 산티아고 시차는 정확하게 12시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침 9시 3분. 아직 오늘 시위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산티아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오전 9시쯤입니다. 시위는 주로 오후에 시작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칠레 시위대의 성지가 된 이탈리아 광장 지하철역 출입구입니다. 경차서로 통하는 출입구가 옆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위 초기에 경찰의 무차별 연행과 공기총 발사에 반발해서 시위대가 공격에 나서면서 양쪽 출입구 모두 크게 부서졌고 이후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요일이었던 어제가 이제 시위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특히 격하게 충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정오 무렵부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자전거 행렬을 시작으로 여성과 청소년 또 이곳 부족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헌법 개정 또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쳤습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는 오후 5시를 넘기면서 참여자가 수천 명 규모로 늘어나자 경찰이 최루가스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시위대가 돌로 맞서면서 늦은 시간까지 충돌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연결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뒤에 상황을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잠깐 좀 잊었는데 지금 임종주 특파원 뒤쪽에 보면 굉장히 뭐가 크게 부서진 잔해가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고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제 뒤에 있는 곳은 이곳 경차서로 통하는 출입구입니다. 시위 당시에 시위대가 이곳에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곳에서 최루탄을 쏘았고 또 일부는 공기총으로 쏘았다고 목격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시위대가 이곳을 부수고 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곳은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경찰서 입구인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종주 특파원이 그 뒤에 잔해가 이 시위의 격함을 그대로 다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칠레 시위를 50원 시위라고 부르죠.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사회 만연해 있던 어떤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크게 터진 것인데 이런 불만을 달래도 부족할 정부 주요 인사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성남 민심을 자극하고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사태 수습의 기회를 하나둘 놓쳐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칠레 사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던 지난달 18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가족과 외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는 비상사태로 귀가도 못하고 쩔쩔매던 서민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누구나 식사할 권리가 있다는 정부 대변인의 설명은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의 녹취 파일이 파문을 불렀습니다. Estamos absolutamente sobrepasados, es como una invasión extranjera, alienígena, no sé cómo se dice. 시위대를 외계인에 비유한 발언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Marcha las protestas y muchos andan con alienígenas disfrazados, como en crítica y burla de los comentarios. 경제장관은 지하철 요금이 비싸면 조조 할인을 이용하라고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개각에서 결국 경질됐습니다. 교통장관은 다른 나라보다 지하철 요금이 싸다고 했다가 성난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Cuesta o no conocen de la situación de la clase media baja, se sienten con el derecho de ponerle un precio que es excesivo. 대통령의 시위 수습책이 왜 먹혀들지 않는지 생생히 웅변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예, 지금 워싱턴에 있는 임종주 특파원이 칠레로 들어가서 저희 처음으로 지금 칠레를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하긴 합니다. 예, 다시 또 연결이 됐는데 오늘로 시위는 18일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네, 이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교민은 이런 시위는 칠레 생활 16년 만에 처음이라며 매출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은 칠레 교민이 2,500명 정도인데 방화나 약탈 등의 피해는 없지만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젠 일요일이다 보니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 현장 취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지 시간으로는 밤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격한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취재를 해서 저희가 뉴스룸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종주 특파원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위가 격하기 때문에. 자, 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몽골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우리 경찰에 입건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주장에 경찰이 풀어줬다가 다시 조사를 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위 인사라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이 사람 신분이 피의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이야기인데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우리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국제회의 참석차 몽골에서 한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여정 중에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우리 승무원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특히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기내에선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2016년에 법이 또 강화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체포 후에는 반드시 경찰의 승무원들이 그 범인을 넘겨야 합니다. 네. 실제 이번에도 기내에서는 사무장, 기장, 대한항공 이 회사로 이렇게 보고 체계를 거쳐서 피해 사실이 보고가 됐고 해당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도르지 헌재 소장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헌법재판소장이어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한 몽골 대사관에서
우리 이 헌재 소장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다라고 우리 경찰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풀어줬는데 우리 외교부가 다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알려줘서 1차 조사가 일단 이뤄졌습니다. 이 외교관 면책특권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네. 외교관이 아니어도 국제관습법상 뭐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 외교장관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헌재 소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몽골의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소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던 일반 몽골 시민, 다른 사람이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이 기내 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촬영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대한항공 측이 확보된 물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 행사를 마치고 몽골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 때문에 지난 1일 1차 조사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때 귀국길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네. 주한 몽골 대사관에서 신원 보증, 그러니까 약속을 해줘서 경찰이 출국을 허락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 경로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도르지 소장은 오는 6일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8일에 몽골로 떠나는 항공기 예매를 예약한 상태인데 네. 이 약속대로라면 이 이틀 기간 중에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항공기 일정을 바꿔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몽골로 되돌아가면 사실상 그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은 기소 중지, 즉 피의자 소재가 불명하다 이런 것을 근거로 일단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도르지 소장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럴 일이 있으면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승객을 아예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네. 외국 헌재 소장이라도 죄가 드러나면 이 탑승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절차도 그렇고 또 항공사 내부 규정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 범죄 혐의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절차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우기다의 연쇄 효과로 잡았습니다. 예,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강기정 정무수석의 지난주 국감 발언이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안보 불안 여부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따져 묻는 와중에 뒷자리에 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어나서 했던 발언들인데요. 잠깐 당시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답변이라도 우기다가 뭐냐고? 예. 내가 증인이야. 줄이죠. 예. 데시벨이 굉장히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와서 말리면서 끝났고요. 저 일로 당시에도 국감이 정회가 됐다가 나중에 강기정 수석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우기다는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나 대표가 정의용 실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여야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버럭하면서 국감이 파행이 됐었습니다. 예. 연쇄 효과라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계속 오늘도? 논란이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예결위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너무 오만불산하다 강하게 항의를 제기했었고 여당에서는 또 방어를 하느라고 서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심지어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사임을 요구하면서 아예 접촉 금지를 당내에 밝혔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신환 대표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절대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논란은 그러니까 여야의 소통을 담당할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고성을 냈다는 건데요.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오히려 대통령 얼굴을 깎아내리는 일을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예.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정부 수석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민병두 민주당 의원만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두둔을 했는데요. 먼저 우겼기 때문에 우긴 거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숨겨놨던 원자력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원자력을 숨겨놓습니까? 일부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하느님이 원자력을 숨겨놨었다라고 하느님이요? 예,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에 포함된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사실 대표적인 친핵 학자입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칼럼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잠깐 보면 제목이 원자력,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원문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사이트와 한 내보낸 칼럼에 저희가 그대로 발췌를 한 거고요. 예.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예. 이분은 아마 개신교 쪽의 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사이트도 종교 관련 예. 사이트였습니다. 개신교 관련? 예. 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가 그대로 전해서 읽는 겁니다. 예. 번성하라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숨겨주신 지혜를 하나씩 찾는 건데 예. 예전엔 나무를 때우다가 또 석탄, 석유를 쓰다가 기후 온난화는 문제가 생기고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원자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숨겨놓으셨다. 저 숨겨놓은 막대한 에너지를 예. 과학자들이 진리를 찾으면서 찾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그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 예. 찬핵,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핵, 탈핵을 주장하는 뭐, 사람도 예, 그렇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원자력을 아예 하느님이 숨겨놓으신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은 사실은 핵 분열의 속도만 조절하는 것이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당시 사망자만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사실은 이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예. 지금도 반핵 주장도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원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후쿠시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범진 교수는 과거 체르노빌에서 희생자를 두고도 예. 너무 과장됐다라고 주장한 바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유시민 소주는으로 잡았습니다. 예.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간혹 인터넷에 보면 소주를 마시는 모습도 나와 있었고요. 예.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사실 소주에 우리나라는 연예인 사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인기 연예인, 특히 이제 여성 아이돌들이 소주 광고 모델로 많이 하고 예. 실제 소주병에도 저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보건복지부가 연예인 사진이 오히려 음주를 부추긴다며 못하는 방안을 시행령을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도 사실은 소주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남에서 팔리는 보혜 양조의 천년해라는 소주에 저렇게 소주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혜 양조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연예인들 사진을 안 쓰도록 하는데 물론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데요. 어떻게 유시민 되느냐? 이사장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방송인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진을 안 쓰는 것으로 아마 시행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단 인물 사진은 못 쓰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야 되지만 예. 방송인이나 다른 사람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반정치인이 사용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유시민 그렇죠. 작가가 예. 거의 유일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때 나올 텐데 인물 사진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큰 걸로.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보입니다. 그냥 연예인만 그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하냐 하는 것은 물론 뭐 좀 예. 좀 미묘할 수도 있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을 연예인이라고 보는 경우는 없는데 예. 너무 지레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제가 그래서 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당 주류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이냐 아니냐와 관계가 없는 것이 예. 원래 특정 브랜드에 나온 건데요. 특정 천년회라는 브랜드의 유시민 이사장의 사진이 사용이 됐는데 예. 지난해 1,000만 명 가량을 기념 생산한 어떻게 말하면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예, 예. 재고가 지금 조금 많이 있는데 소진되면 추가 생산은 어차피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사진이 계속 생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적어 보이고요. 예. 어쨌든 연예인 사진을 소지품에 못 쓰게 한 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네티즌들이 정확한 분석을 해놨었는데요. 저희가 몇 개를 뽑아보면 소주의 연예인 사진을 왜 붙이냐 반발도 좀 있었는데 좋은 정책이다. 이제 못 붙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소주병에서 연예인 뺀다고 덜 마실까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누가 연예인 보고 술 먹냐 도수 보고 고르는 거지 예. 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아마 소주를 좋아하는 박 기자가 일부러 가져온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광화문과 또 서초동 이런 등지의 집회 현장에 나갔던 우리 소셜 라이브 팀의 기자들이 나가서 듣고 왔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그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iting down at the station, I don't remember